자, 이번 시간은 용도 지역 지구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법 문제인데요. 여기 이제 공법 교수님 우리가 강의를 잘 하시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공법 문제를 배우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학교로 문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리 나왔던 문제만 보는데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구, 구역으로 나누거든요. 자, 국계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중 나눕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주거가 전용, 일반, 준주거가 있고요. 주거가 있고, 상업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이 있고요. 공업은 전용, 일반, 준공. 그 다음에 녹지는 보존, 생산, 자연. 관리는 보존, 생산, 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요. 자, 우리가 뭘 노렸냐면 주거지역에서 이제 노렸어요. 자, 주거지역에서 뭐가 이제 학교론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자, 우리가 전용과 일반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요. 자, 전용이라는 것은 1종, 2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높을수록 2종이에요. 단독과 공동에서 공동이 더 5계층으로 높죠.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에서는요, 저층, 중층, 고층으로 갈수록 3종까지 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전용은 그 안에 양호안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얘가 편리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 전양이라는 분이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일편 당심에 우리가 부인으로 있는 거죠. 전양 일편. 자,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자, 이건 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걸 그대로 뺏겼는데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를 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지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우리가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여러분한테 보호는 보호가 들어가요. 근데 보존은 보존이 들어가지만 보호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존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을 본다면 보존과 보호를 다 집어넣었죠. 주요 시설물도 보호존인데, 자, 시설보호는 학교도 보호, 공용도 보호, 공항도 보호만 들어가지 보존은 안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지역기능은 중복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중복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중복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근데 지구는 지구에 고도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고도지구는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지구, 지역과 구역, 지구계의 구역계는 가능한데 지역만은 안 됩니다.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제가 앞쪽에서 TDR은 뒤쪽에서 호술한다 그랬죠. 자, 그럼 개발권 양도제도가 나오게 된 거는 지역지구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쪽에서 지역지구제가 장점이 효율적인 이용을 했어요. 효율적인 이용을 잘했는데, 자, 효율성은 달성을 한 거죠. 효율성은 어느 정도. 근데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단점이.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서, 자,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저해돼서 나온 게 TDR이거든요. 자, TDR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도예요. 당연히 영어로 돼 있죠. 개발권 양도제도다. 개발권 이전 제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TD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트랜스퍼라는 건 양도한다. 디벨롭먼트 라이트가 개발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용적률을 사고판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고 미국 얘기인데요. 자, 미국은 역사적 유물로 보존지구를 묻습니다.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린벨트를 묻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아까 구역에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우리가 배우실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자, 보존지역과 개발 가능 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다. 그럼 여기는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기는 안 풀어주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보존지역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를 했다는 건 이용권 제한이죠. 소유권 제한이 아니죠. 그럼 소유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은 살아있고 이용권 제한이기 때문에 얘한테 개발권을 부여해요. 자,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걸 양도하게끔 만들거든요. 분리해서. 그럼 우리가 학문적 조건에 어떻게 되냐면 앞쪽에서 잠깐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우발적인 손실은 정부로서 공적 제한을 한 거죠. 그럼 형평성이 맞으려면 손실을 보상해 줘야 돼요.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럼 손실을 보상하는 게 형평성이 맞는데 자, 오늘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게 미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세요.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거는 개발 가능 지역을 이제 미국도 이제 용도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못 짓게요. 그래서 자, 지으려면요 이 개발권을 사와야 됩니다. 얘는 소유권을 주는데 자, 개발권을 안 주거든요. 그럼 얘가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서 소유권을 양도하는 거지 개발권을 양도하는 거지 소유권을 부여주는 건 아니죠. 개발권 양도 제도입니다. 그럼 TDR 증서를 넘겨버려요. 그럼 TDR 증서를 넘기게 되면 제가 그만큼 이익을 줍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손실이 완화되는 현상이 발생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 간의 형평성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된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연령은 자, 미국에서 널리 시행됩니다. 활용은 자, 맨 밑에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상부 미용관을 자, 이 토지의 지표나 관계없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서 그 상부공간에 건축물을 하거나 또는 상부공간에 사용하는 용적률을 개발 허용 한도를 인근 토지의 정해진 한도 상해로 규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부는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한 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보존지역으로서 우리가 우발적 손실에 대한 우발적 이익을 주면서 손실보상까지 두 가지 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TDR 제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개발자 밑에 역사적 기념물 보존이라든지 자연환경 보존으로 실시됐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오늘날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서 토지용 규제가 아주 손실 완화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규제가 심한 지역에 보존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해서 상부 미용 공간에 직접 시설물 건축하는 것이 부적당한 보존지역 TDR을 매입한 만큼 법적 한도 이상 공중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지하가 아니라 우리가 용적률을 사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공법에는 용적률은 지하 공간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공중공간의 활용이거든요. 그것도 사적 공주권인데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에 가시면 TDR 제도는 보존지역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개발지역 개발권만을 양도한 것이지 개발지역 소유권을 부여한 제도가 아니에요. 개발권을 양도한 거지 소유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자, 그럼 사적 공주권의 활용입니다. 자, 이 용적률은 사적 공주권에 들어가죠. 공중임대차가 아니죠. 그 다음에 시장기후를 통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의 수반되지 않죠. 자, 그래서 6번의 보존적인 우발적 손실과 개발적인 우발적을 상쇄해서 형평성을 추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7번에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개발지역의 과잉 개발로 인해서 저쪽에 짓지 못한 걸 이쪽을 짓다 보니까 건물이 고층화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공해가 발생해서 또 이렇게 그 용도지역 지구제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토지의 효율성에 대한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TDR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 T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야 돼요. 이 TDR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려면 자, 여기 집가가 상승하는 거를 전제로 하죠. 규제를 좀 더 강화시켜야 TDR을 사오겠죠. 자, 그래서
자,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개발 지역의 고지가, 그죠? 땅값이 올라가야 되고 공적 규제를 좀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야지만 TDR 수요가 증가되죠. 개발 지역의 입체 이용 상한선을 정한 후 그 상한선 이상의 이용을 위해서는 TDR 증서를 매입한 만큼 추가적으로 공유권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개발 지역의 개발 단위당 취득해야 할 개발권의 수를 많게 해야 개발권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아직 추지가 안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도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개발권 선매 제도가 있고 토지 소유자의 개발권 행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자, 개발권 양도는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권 행사를 인정을 해요.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에만 행사하거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염두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가시면은 10번에 개발 가능 지역에 직접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개발권 증서 소지자는 자기가 개발 지역을 개발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발 가능 지역에 직접 자기가 그걸 가지고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의 지역 지구제와 TDR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거의 뭐 여기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제가 해놨으니까 문제는 꼭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문제집 갈 때 더 심화 학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 정책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주택 정책으로 넘어가서 주택 정책은 주택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요. 그럼 주택 문제가 있으면 주택 문제는 또 공급 문제와 수요 문제가 있다. 그럼 공급 문제는 공급을 해서 주택의 유용성 문제로서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있고요. 또 수요 문제는 자, 주택을 살 수 있게끔 구매력을 수반시켜주는 그러한 주택 수요를 늘리는 제도가 있죠. 자, 그래서 주택 문제라는 것은요, 주택의 유용성 문제에서 우리가 주택 문제에 대한 양적 문제와 질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고서 특히 이제 이 필요 공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걸 갖고 잡아볼게요. 자,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데요. 자, 주택 정책으로 가기 전에 자, 주택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럼 누가 개입하냐? 정부가 개입한다. 그럼 공적인 노력 과정이 되겠죠. 그럼 주택 문제라는 건 주택의 유용성이 공급 문제에 양적과 질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양적 문제는요. 자,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럼 내 집이 살 집이 없습니다. 자, 이게 해결되면 질적 문제로 우리 문제가 계속되겠죠. 주택 문제에 대한 우리가 특징은 지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적 문제를 하게 되면 질적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양적 문제를 하기에 따라서 정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질적 문제로 계속된다는 게 나왔는데요. 질적은 주거 수준이 낮습니다. 주거 수준이 낮은 데서 나오는 문제예요. 물론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자, 극히 우리가 불량주택이라는 거 배우셨잖아요. 자, 이 주택 극히 열악해서 우리가 정비사업 같은 걸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이 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건 집이 후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없는 게 양적이고 집이 후진 문제가 질적인데 양적 문제에 대한 문제 중에서 필요 공간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필요 공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공간을 얘기합니다. 자, 공간은 다 적고 우리가 집이 비어있다는 건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건 적정 공간을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주택 보급률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요. 주택 보급률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 주택이 100가구가 있어요. 100가구를 밑으로 깔고 우리가 분모를 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수를 보급하는 겁니다. 100채를 보급하면 100%가 되죠. 자,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 만약에 이 지역에 자, A 지역에 갑돌이가 있고 자, 갑이 있고 을돌이가 있고 병돌이가 있다 봐요. 그럼 주택을 딱 세 채를 지어줬어요. 세 가구에. 그럼 주택 보급률이 100%가 되는데요. 이 100%를 초과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100%를 초과해야 된다는 건 집이 비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가 가정에도 공가라는 건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이 여가를 하려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집이 또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리도 하지만 이사 날짜를 맞추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하나 비어 있어야 되지 없으면은 평생 동안 여기 살아야 됩니다. 열로 이사 가고 일로 이사 가면 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필요한 공간은 꼭 필요한 적정 공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양적 문제가 되는 거죠.
한 채가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 주택수를 구한다면 필요 주택수는 자, 가구 총수가 있어요. 가구 총수. 그럼 만약에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 필요 공가율이 5%라면 필요 공가수는 5채를 더 지어주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 공가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5채라는 건 105채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적 문제를 하려면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은 필요한 주택수가 공급된 주택이 부족한 건데요. 자, 중요한 건 필요공가 위주로 가져가세요. 주택이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공가거든요. 그래서 마찰적이라는 자체가 거의 필요공가를 얘기합니다. 주택의 유통을 원활하게 한 거고, 의도적이라는 거는 내가 1주택을 비우고 2주택에 투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를 간다든가, 통계적은 3분의 2 정도 완성이 되는데요. 이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통계상이고, 주택의 반기는 쓸모가 없어서 우리가 비워둔 땅을 얘기합니다. 수익상. 자, 그렇다면은 필요공가의 증가라는 것은요, 당연히 양적 문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인구 증가라든가 결혼 이혼, 핵가족 현상, 가거불이 되니까 양적이 더 필요하겠죠. 주택이 노후화되니까. 근데 질적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소득이 낮아서 그래요. 불량주택 같은 문제. 낮은 소득입니다. 그럼 이걸 질적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소득을 증가시키니까 생활수를 향상시키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또 주택금융을 확대시키면 적은 돈으로 더 좋은 주택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라는 건 필요공가를 생각해서 양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보급률은 100%를 초과된다. 자,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질적 문제로 계속될 것이고 지역 간 편차가 생기니까 주택에 대한 문제는 계속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택 정책입니다. 정부가 개입하면서 공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주택 정책에 대한 거는 공급 확대예요. 자, 신주택 건설 촉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 재건주택이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죠. 재건축. 그럼 중고주택은요, 가격이 저렴하고 도심에 위치한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그럼 이걸 다시 또 재고주택의 보존과 개량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재고주택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이제 다시 보존과 개량을 하자는 거고, 신규는 자, 그걸 좀 더 싼 택지를 공급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또 개발해서 신규주택을 또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주택 생산성을 증가시키고요. 건설 주체를 민간이 주도하면 재정의 압박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주도하면 압박을 받죠. 건설 주체에 따라서 역할이 또 틀려질 수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급해요. 근데 수요는요, 소득입니다. 소득 분포를 개선시킨다는 건 구매력 강화지 공급 확대가 아니다. 그다음에 넘기시면 뭐 주택 규모의 분포 개선, 우리가 중소규모도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를 확대시켜서 우리가 선진국에 대한 제도를 잘 발달돼서 구매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보금자리론 같은 게 모기지론이거든요. 자, 이게 들어와서 집값의 70%까지 대출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를 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회 임대주택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임대주택 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겠고요. 주택비 지원 및 보조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됩니다. 자, 분양가 규제와 자율화가, 분양가 규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분양가 규제와 그 다음에 선분양, 후분양이 나왔는데 그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30회 때 나왔던 거는 제가 미리 예측을 해봤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를 낸 거죠. 최근 경향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냈던 건 그 10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분양가 상한제였거든요. 꼭 나온다 그랬죠, 제가. 분양가 상한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건 우리가 제외됩니다. 자, 그럼 분양가 규제 정책 우리가 한번 선분양과 후분양과 연결시켜 보죠. 분양가 규제예요. 자, 우리가 상한제라고 하죠. 최고 가격제라고 합니다. 최고 가격제. 자, 여러분들 왜 최저임금제라고 들어오셨잖아요.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그걸 정해놓고 못 내리기는 거거든요. 자, 이건 정부가 그 가격을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소득층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시장에 시장 가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지역마다 평당 얼마 한다는 건 당연히 시장 가격이죠. 그래서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점이죠. 자, 그럼 수요급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양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입니다.
그럼 시장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장 가격 이상보단 이하로 내려야 됩니다. 좀 문제가 있으니까 꼭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규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래서 800만 원을 제한 다음에 못 올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 가격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공급은 더 줄고 질도 떨어지고 투기 수요가 늘어나요. 자, 그럼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분양가 자유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분양가가 인하되니까요, 공급을 안 해요. 특히 장기적으로 더 줄이겠죠. 질도 떨어집니다. 그럼 신주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니까 우리 정책을 쓰고 나서 어땠어요? 30회 때 주위에 있는 그래도 약간 신규에 대한 그래도 한 2, 3년 전에 지었던 주택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존 주택이잖아요. 중고주택. 시택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급이 되더라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왜 청약 로또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실수요가 아니라 투기 가수요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투기 가수요가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또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분다는 거 아시잖아요. 분양권 불법 전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는 효과가 민간주택 공급을 위축시켜서 중고주택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격 시장가보다 낮은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차이만큼 투기를 유발시키죠. 그래서 주택의 과소비가 초래됩니다. 더 큰 평수를 시세처리 원하죠.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되어 소득의 형평성을 저해합니다. 자, 분양가 규제는요, 가격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수익이 안 맞아요. 주택 업체 간의 경쟁력이 약화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질적 수준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법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자율화를 바꿉니다. 분양가 자율화. 자, 우리가 분양가 자율화는요, 언제 이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IMF예요. 그래서 1997년, 98년 12월 말경에 IMF가 되다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분양가 규제하니까 더 건축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분양가를 자율하니까 당연히 분양가를 올리겠죠. 분양가를 인상시키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니들 마음대로 받아라. 그럼 가격을 올리겠죠. 올리게 되면 공급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집니다. 그럼 투기 수요보단 실수요가 늘으니까 투기 가수요는 감소가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급은 늘어나서 공급도 늘어나고 질도 높아지고 투기 가수요는 줄어들지만 자, 신주택 상승하면 중고주택도 동반 상승하는 편승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회사들이 자, 대형 주택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소득층들이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진 거는 또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분양가 규제로 바꾸는 겁니다. 자율화합니다. 긍정적 효과. 분양가와 시장가격 차이가 작으므로 전매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는 감소될 것이다.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분양가격이 급상승과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 장기적 신주택 공급이 확대돼서 신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신주택 공급이 확대되긴 하는데 주택의 품질이 향상하는데 부정적은요, 대형 주택 위주로 줘요. 고주택 위주로 공급이 확대되니 저소득층이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시장의 원리의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주택 구입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이 불리하므로 정부의 배려가 또 요구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율화라는 자체보다 이 분양가 규제가 상한제를 실시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합원이라는 게 이제 재건축에서 구성돼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학교로 나오거든요. 그럼 조합원은 나중에 이제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올려야 자기가 타당성이 맞거든요. 이게 다 재건축을 우리가 규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핀셋 제도라고 하잖아요, 강남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1970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설회사가 생산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입이 튀어나와요. 특히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가 튀어나왔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막은 게 선분양이에요. 근데 선분양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30회 때 나왔는데, 그 전에도 나왔는데요. 자, 선분양을, 자, 후분양으로 이제 바꾸려는 취지죠. 그래서 선분양은요, 자, 쉽게 본다면, 모델하우스가 있어서 팔고 짓고요. 아니, 우리가 팔고 짓고 맞죠. 선, 미리 파니까. 근데 후분양은 짓고 팝니다. 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과제가 있는데요. 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죠. 자, 그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게 되면 건설회사가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24평 아파트를 3억에 분양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어때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을 내겠죠. 한 4억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계약금 4천만 원을 내고 중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선분양은 팔고 짓다 보니까 이자 부담과 자, 부도 위험을 다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자, 근데 30회 때 뭐가 나왔냐면 후분양은 짓고 팔아요. 그럼 건설회사가 돈을 땡겨야 되죠. 그럼 미리 건설회사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도가 나면 자기가 위험하죠. 그러면 공급자가 갖고 갑니다. 근데 이따 보겠지만 공급자가 형식적으로는 부담하지만 나중에 분양가에 전가시켜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또 전가되는 거죠. 자, 선분양은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간 동안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투기 가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투기 가수요. 자, 그래서 얘는 시세 차익이 없어지니까 투기 가수요를 줄일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거 견본주택 필요합니다. 견본주택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뿅 가게 줘야 되죠. 그럼 계약 시점이 견본주택 뿅 가는 게 아니라 잔금 시점이 이 부실공사 때 뿅 가요. 두 번 뿅 가요. 부실공사를 막아야 됐잖아요. 그럼 후분양은 견본주택 필요 없고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라는 게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건설회사 입을 막았으니까 이건 공급자 위주고요. 이건 품질을 개선하니까 소비자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과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자, 뭐가 이제 그 전에 출제가 됐었냐면 선분양을 하면 팔고 짓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럼 공급을 많이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후분양은 짓고 팔다 보니까 자, 건설회사가 소형건사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럼 공급이 감소해서 대형건사에 독점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배우십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인천공항 고속도로 같은 SOC 사업 같은 돈이 많이들은 민간 사업을 유치한다, 민간 자금 유치한다는 많이 들으셨죠? 민자 유치에 많이 사용했는데, 자, 이렇게 건설회사가 후분양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 미리 한번 PF를 건설회사한테 빌려주자는 거죠. 그럼 소형건설사가 우리가 신용이나 도급성이 낮더라도 충분히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선분양은요,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목돈 부담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후분양은 나중에, 그러니까 계약금을 4천만 원 내고 중도금을 낸 다음에 내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중에 사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목돈 부담이 좀 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모기지론, 보금자리론이죠. 그러니까 집값의 70%만 있으면 땡겨주는 게 다 후분양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선분양은 자, 아니다. 분양권 매매 차익 발생, 투기 발생하고요. 후분양은 분양권 매매 차익 소멸돼서 투기를 억제한다는 게 가장 지금 쓰려는 거죠. 정부가. 근데 소비자는 선분양은 완제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가 없는데 후분양은 완제품을 비교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이 소비자 선택폭이 축소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죠. 그 다음에 선분양이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어렵지만 후분양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양은 부실공사 품질 저하되지만 후분양은 품질 경쟁이 치열하니까 품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죠. 선분양은 소비자 위험 부담이 주택 구입 용이하고 자, 후분양은 일시 납부로 목돈 마련이 어렵죠. 자, 근데 공급자입니다. 공급자는 이제 선분양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요.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후분양은 건설회사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건설회사가
대형 건설의 독점으로 가서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주택시장의 침체가 또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자, 얘는 팔고 짓기 때문에 건설자금은 소유자로부터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게 30회 때 출제가 됐고요. 자, 후분양은 짓고 파니까 건설에 대한 자금을 건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부담하십니다. 그렇지만 분양가에 반영하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야기시키죠. 그럼 장단적으로 본다면 선분양은 공급자, 후분양은 소비자. 그럼 선분양은 건설회사가 자금 조달을 용이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시켜서 소비자의 초기 주택 자금 부담이 완화되고, 후분양은요, 소비자가 품질을 비교가 가능합니다. 시공사의 부실도, 어떤 부도 위험을 해소할 수 있고 주택거래의 투명화가 기여하는데, 단점은 선분양은 소비자가 피해를 봐요. 부도시. 그 다음에 주택질이 저하되고 투기가 더 조장됩니다. 근데 비해서 후분양은 단점이 뭐냐면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죠. 주택 매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기지가 보금자리론이거든요. 집값의 70%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자금 여력이 없는 주택 업체의 부도가 가능하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대형 건설의 독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개발 금융에 대한 공급자에 대한 이 PF를 더 확대시키고요. 대형 건설의 독점만을 증가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게 후분양에 대한 겁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건 분양가 상한제가 이슈화 됐고요. 그다음에 선분양이 문제가 되니까 후분양을 검토한 입장에서 선분양과 후분양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임대주택 정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좀만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